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메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vs 감정평가사 예, 시험.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워낙 많은 인원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어떤 과목이 있고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잘 아실 텐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렵게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계교육 법규 1타 강사 이상군 교수님을 모시고 부럽습니다. 예. 일타라고. 모시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전격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상당히 도움되는 영상이 될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과목과 평가사 과목,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과 평가사 시험의 합격 방법, 그 다음에 합격 인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들이 하는 업무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입, 이렇게 6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알고 계시다시피 1차와 2차로 나뉘어지죠. 1차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렇게 두 과목이 있고요. 그렇죠. 2차 과목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각각 몇 과목씩 있고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뭐 중개사 과목보다는 좀 많죠. 아무래도 좀 아시다시피 좀 한 급 위의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도 보상되는 면이 있어서 과목이 좀 많은데 1차 과목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과목이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 중개사하고 범주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개사 민법은 계약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가사 민법은 계약법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전체하고 물권법 전체를 시험 보는 게 우리 평가사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목이 좀 같은 민법인데 범주는 좀 다르죠. 하지만 1차 시험의 평가사는 중개사보다 난이도는 한 단계 밑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가사는 2차가 어려운 거지 1차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민법이랑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학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원론은 부동산 개론이랑 이제 싱크로율 100%라 봐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호 선생님이 평가사에 와서 부동산 원론을 강의해도 일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원론은 중개사의 부동산 개론하고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하는 과목이 뭐죠? 바로 공법이잖아요. 그게 평가사에는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과목이 있어요. 감관법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네. 감정법과 관계법규는 법이 9개예요. 네. 아주 기함을 토하겠죠. 네. 중개사 과목은 6개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법규가 평가사는 9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시에서 배우는 지적이나 등기도 관계법규에서 같이 봐요. 그걸 당연히 하시는 다 거예요. 하는 거죠. 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털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나 이제 건축법이나 정비법은 동일한 과목이 공법이랑 있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지적에 대한 부분은 공시 관련된 걸로 어차피 해요. 중개사 할 때도.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나머지가 부동산 가격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의 동산 채권담보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관계법규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세 가지 생소한 법들만 더하면 되게 4가지겠네. 그렇죠?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 관련된 법률, 국유지산법, 동산 채권 등 담보에 대한 거 4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세 과목 민법하고 부동산하고 원론하고 관계법규는 공시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거죠. 한 80% 이상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고민되는 게 뭐냐면 경제학과 회계학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 1차 과목의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과목은 회계와 경제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꽈락이 나와요.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법규에서 점수를 꺼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학원론 점수를 맞아가지고 점수를 보태줘야 돼요. 물론 꽈락 없이 60 이상 나오면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또 영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영어가 부담스럽죠. 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뭐 토익 기준으로 한 700점 얘기하더라고요. 700점, 예. 토익, 뭐 토플, GTLP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독해 위주로 하는 GTLP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는 이제 공인 시험으로 대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도 같이 시험 봤었어요. 그렇죠. 예. 회계사처럼. 예. 근데 이제 공인시험 대체가 돼가지고 영어는 별도로 만약에 우리 평가사가 3월 첫 주 토요일 날 시험 봐요. 원래가.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연말 정도에 영어 공부를 마무리를 정해야지 다음 연도 1차 마무리할 때 부담이 없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과목은 그렇게 5+1. 그래서 민법, 학원론, 관계법규, 경제학, 회계, 그 다음에 플러스 공인시험의 영어.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과 회계학이 그렇지. 약간 관건 힘든 과목이다. 그 영어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안 하다 하려고 그러면 토익 700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그것도 몇 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슬슬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면서 평가사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마 중개사를 2차만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2차만 하시면서 다른 건 됐고 영어 공부를 좀 짬짬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같이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중개사 2차 같이 하시면서 영어는 준비해서 토익이나 토플 만들어 놓으면 바로 평가사 시험 1차는 어느 정도만 하시면 응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과목 3과목 있죠? 그렇죠. 2차는 이제 이따 또 얘기합니다만 평가사는 상대평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관식으로 보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법규 세 가지를 이제 서술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중앙고사, 기말고사 봐봤잖아요. 서술형으로. 그렇지. 논하시오. 논하시오. 뭐뭐를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산하시오. 계산하시오. 이런 실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 인원이 이제 점수 높은 순으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과목당 10개 정도의 정형화된 루틴화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찍어주는 부분대로 열심히 연습하시면 점수 받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되죠.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1차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1차가 2과목, 2차가 3과목인데 평가사는 1차가 5+1에서 6과목, 그렇죠. 2차는 2차가 3개. 3개. 두 번째는 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인데요. 시험 특징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모두 오ral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평가 시험이고 점수 배점이 똑같습니다만 그렇죠.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는 1차는 객관식이죠. 1차는 똑같아요. 오지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똑같습니다. 1차 과목끼리 점수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2차가 그렇죠. 2차가 이제 주관식이라는 거죠. 주관식 주관식이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인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점수 배점도 다르죠. 그렇죠. 점수 배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뭐 약술하시오 5점, 무슨 뭐 서술하시오 10점, 무슨 뭐 쭉수시오 20점이 해가지고 배분이 돼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너댓 개 문제가 나오죠 한 그럼 과목당. 차이점은 1차에서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2차가 점수 배점이 다를 수 있고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주관식 서술형에 그 다음에 상대평가 그렇죠. 인원을 정해놓고 합격 인원을 정해놓는 거예요. 거기서 높은 순으로 붙는 네, 거죠.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시험이 좀 어려워도 60점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60점이 안 되더라도 합격자에 또 들어갈 수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합격 인원, 합격률이 좀 궁금해. 평가사 같은 경우는 1차 과목이 합격률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공부하는 인원 자체가 워낙 좀 적죠.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평가사는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1,800명, 1,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는 2, 30만 명 논하는데 100배 차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평가사 공부하던 8회, 9회 때 이때는 50명밖에 안 뽑았지만 지금은 매년 공부할 때 나오는 인원이 150에서 200명 사이예요. 가장 근자 31회가 180명으로 공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2회 조만간 공고 나겠지만 한 200명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100명 정도 선. 그러니까 1차는 학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7, 80% 붙고 아니면 그냥 전체 따지면 50% 정도는 붙는다고 봐야 돼요. 2,000명 보면 1,000명 붙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2차가 합격률이
2,000명 보면 200명 붙었을 때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합격률을 비교해보면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1차는 한 20% 정도, 2차는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니까 1차는 오히려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좀 더 낮은 편, 그치. 낮은 편이고 1차는 오히려 평가사 합격이 높은 편인데 2차 시험이 아무래도 관건이네요. 그렇죠. 10% 정도 수밖에. 결국은 2차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평가사가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운 시험이긴 틀리죠. 아주 2배 정도 어렵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그럼 합격 인원도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 한 15,000명에서 25,000명 사이로 봤을 때 여기는 한 200명이 높다. 200명. 예. 150에서 200명. 그럼 일단 희소 가치도 있는 자격. 그럼요.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업무와 함께 급여도 상당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요 시간이 한 1, 2년 정도를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가사는 보통 한 어느 정도 잡고? 처음에 오전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조직이 3년 정도 3년.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아주 스마트하시면 1년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공부에 탁월하신 그렇죠. 분들이 아니면 근데 보통은 3년 정도는 고려하면 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5년인데 우리 지금 중개사 공부하시다가 평가사 공부하시겠다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최근에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한 2년 차 정도에 붙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2년 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사 시험이 10월 말에 끝나니까 그때 바로 영어만 돼 있으면 이제 회계랑 경제만 카바치면 이제 3, 4월 달에 충분히 1차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한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가사 시험은 거의 다 열심히 하시는 기본이죠. 예,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근데 거기도 양아치는 있어. 양아치는 있어. 어차피 뭐 안 하시는 분은 안 해. 예. 근데 한다는 전제 하에 오해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개업하시거나 아니면 취업하시는 개공이나 소공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평가사 이제 자격증 준비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업무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 뭐 개론 선생님한테 또 배우셨겠지만 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예.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 예. 감정평가. 그거를 의뢰에 의해서 보수받고 하는 거, 감정평가업.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으로서 설립인가 갖고 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개인사무소 내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평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형태는 법인이죠. 법인이죠. 대부분.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요즘에 대형화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법인의 대부분의 80%는 주식회사가 아닐까. 뭐 유한회사도 있긴 한데 드물어요. 대부분들이 이제 주식회사로 이해하십니다. 감정평가사들은 보통 이제 본인이 출자를 해서 이제 이 산의 이사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예, 자본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5명, 10명, 또 아까 대형화된 데는 그렇죠, 뭐 그렇죠. 10명 이상이 이렇게 법인을 구성해서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주로 하는 업무가 부동산 감정평가 외에도 뭐 일반 많죠. 동산들 감정평가. 동산도 할 수도 예, 있고, 뭐 육아증권일 수도 있고, 예. 등기등록권 자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토지 등에 대한 범주가 이제 감정평가법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예. 평가물권이 뭐냐는 거에 그 따라서. 진품명품에 나와서 도자기 감정하고 이런 건 아니죠. 하고 싶겠죠. 근데 항상 이게 자격증은요, 법령에서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업무가 가능하냐는 부분을 가지고 먹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뭐, 회계사하고도 근자에도 뭐 평가물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예.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 등이 있긴 한데, 항상 뭐, 어느 자격증이건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나 취업을 한다면 이제 우리 예전에는 이게 감정원이라고 했었죠. 한국감정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12월 그러면 12월 10일부터 부동산으로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 정식명칭이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원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정부 공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정부 출자기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정출자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옛날에 하나의 법인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정부 공기업으로 이제 급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단체가 인정되어지는 참 뭐 민간 기업이었던 게 공기업 됐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 가격 참고 자료로 많이 쓰는 자료가 특히 공간주택 할때 많이 나오고. 두 가지 자료를 많이 쓰는데 뭐 KB 시세랑 KB 국민은행 시세랑
감정원, 그러니까 감정원, 부동산원 시세 두 가지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공동주택 가격 시세를 많이.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원을 좀 미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격 참고 자료로 쓸 때도 대부분 이제 부동산원 자료를 많이 힘을 좀 쓰는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에서는 KB 시세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근데 정부 이제 공적 기관 자료 발표라든지 뭐 브리핑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동산원 자료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시는 게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땄을 때 수입일 건데, 일단 뭐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셨을 때 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업을 하셨는데 월세 내기도 좀 빠듯하신 그 중개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 최고 구간 이제 우리 2021년부터는 42%에서 45%권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정말 소득세 최고 구간을 내시는 분도 계신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될까? 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뭐 심지어는 자격증 빌려주면 얼마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왜 궁금해 처음부터. 걸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결격 사유예요. 자격 취소. 네. 근데 오해 말 거는 뭐냐면 평가사가 우리 젊은이들 대학 졸업해서 네. 27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렇죠. 평균 7, 8천 돼요. 네. 처음 따도 7, 8천이요. 7, 8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죠. 대기업 연봉 이상이네요. 네, 일단. 그렇죠, 그렇죠.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평가사 시험 붙고 나서 제가 이것도 20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본인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평가사 따고 나서 취업을 못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얼마든지 다 취업은 소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한 작년도 연말 기준 보니까 평가사들 평균 연봉은 1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억대 연봉. 그렇죠. 그러니까 억대 처음에 연봉. 7, 8천인데 뭐. 억대 연봉이 전문직이. 그리고 이제 이게 연한이 갈수록 이렇게 뭐 3년차, 4년차, 5년차 되면서 무슨 뭐 공시지가 업무를 하게 되고 뭐 경멸권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각각의 다른 법에 그 업무를 배정할 수 있는 해당 내용 근거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하고 좀 다른 게, 중개사는 이제 중개사 3년차가 될 때 어떤 업무를 하고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랑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게 평가사 업무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랑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랑 또 차이가 있고, 그렇지. 또 연한이 얼마냐에 의해서 달라지고 3년차, 5년차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법령 등의 뭐 몇 년 차 된 업자에게 법인 등에게 의뢰하라 이런 조항 등이 있어요. 다른 법령 등에. 그걸 감정평가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면 일단 처음 시작이 대기업 이상 한 7, 8천에서 시작을 그럼 하고, 장담은 못하죠. 장담 못하죠. 너무 부담 주지 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평균 연봉은 한 1억이 일단 넘는 1억 3천 정도. 예, 그 정도의. 그리고 제 동기들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40대 초반이라 보면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대표하진 않아요 지금은. 예. 근데 뭐 이러면 뭐하지만 한 10장 정도는 뭐 5장, 10장 정도. 평가법인. 네. 근데 뭐 세금이 반이라 예.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40대 정도만 돼도 각종 뭐 토지수용위원회나 무슨 뭐 그렇죠. 각종 위원회 위원 겸직하면서 또 자본이득 얻고 출자하고 하면서 이제 보면 한 4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할 수 있을 때 확 밀어붙여요. 자신감 있을 때. 그치. 예. 그래서 그때 좀 힘들어도 바싹 1년, 2년만 밀어붙이면 인생이 보장이 되는데, 젊으신 분들이거나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섣불리 뭐 취업한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공부의 패턴이 팍 받았을 때 밀어붙여서 평가사까지 완료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시험이란 건, 자격 시험이란 건 뭐 이렇게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세랑 기운도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약간 지금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을 때, 그렇지. 물론 공인중개사 공부량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고, 그다음 2차도 또 서술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서술적인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2차까지 이제 합격하시고 평가사 시험에 가시면 우리 평가사 1타 강사 이상곤 교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 걸 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 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부분도 중개사 공법도 참고하시면서 네. 같이 보시면 돼요. 공법은 제가 신바람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림책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평가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평가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물론 뭐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해 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평가사 자격증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꿔줍니다.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회계사나 무슨 뭐 이런 것들 세무사 이런 거와 비교해 보자면
훨씬 탁월합니다. 어. 뭐 변리사 이런 게 아닌 바에는 네. 평가사가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취업부 진로라든가 취업부의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여타 자격증에 비해서. 뭐 아시겠지만 뭐 회계사 세무사를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영업이거든요. 영업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업무 차원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마무리했지만은 평가사 과목은 이제 중개사 과목과 상당히 일치하는 과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치하는 부분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플러스 열심히 하시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지금 시기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더 기운을 내고요. 이렇게 막 큰 포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일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신, 우일신. 우일신. 아,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영상 촬영은 오늘 이제 평가사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적인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제 평가사 이렇게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면 또 추가적으로 좀 좋은 자료, 좋은 그렇죠, 영상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시죠. 네. 오늘 정말 귀한 분 평가사 부동산 관계법규 1타 감정평가 관계법규 1타 이상곤 교수를 모시고 공인중개사 vs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또 만나요. 공인중개사 합격 메가랜드. 강사력이 합격이다.